어, 지하철 아저씨? 그 팔찌 누가 준 겁니까? 어릴 때 오빠가 줬대요. 근데 그 오빠 잃어버렸어요. 혹시 이름이 한지연입니까? 네, 근데요? 설마 나야. 내 오빠 도윤이. 널 오래 찾았어.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건 뭐예요? 열어봐.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면 내 동생으로 있어야지. 아들이 반대할 텐데요? 지연아, 40년 동안 혼자였잖아. 이제는 아니어도 돼.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4시면 나는 이미 시장 골목에 있다. 손수레 바퀴 소리가 아직 어두운 아스팔트 위를 긁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됐구나 생각한다. 국밥집 살림 20년이 넘었으니 이제 새벽 냄새만 맡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육수 냄비불 올리고 파 다듬고 뚝배기 닦고 손이 알아서 한다. 밥통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늘 생각한다. 이 냄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삶이라니 싫지 않다고. 고되지만 내 것이니까. 그날도 그랬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남은 반찬 몇 가지를 장바구니에 챙겨 지하철역으로 들어섰다. 무릎이 쑤셨다. 요즘 들어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이 많았다. 그냥 계단으로 내려갔다. 어차피 살면서 편한 길 별로 없었으니까.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내려오면서 오늘 저녁엔 무릎에 팥이라도 붙여야겠다 생각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한쪽이 시끄러웠다.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다. 으레, 그런 소라는 술 냄새 나는 남자 하나로 시작되니까. 근데 비명이 섞였다. 짧고 날카로운 여자 비명.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누군가와 몸싸움이 있었던 건지 뒤에서 밀렸던 건지 발이 이미 선로 쪽으로 반쯤 넘어가 있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다들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못 움직이는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장바구니를 내려놨다. 나중에 사람들이 왜 뛰어갔냐고 물었을 때 나는 딱히 뭐라 답하지 못했다. 용감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몸이 먼저 갔다. 시장에서 20년 살다 보면 손님 쓰러지면 냅다 달려가는 게 몸에 밴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고 나중에 후회하는 타입. 남자의 코트 깃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나도 같이 쏠렸고 결국 두 사람이 플랫폼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손바닥이 쓸렸다. 무릎도 찧었다. 그래도 선로 밖이었다.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아찔했다. 주변이 와글와글했다. 잠시 후 검은 양복 남자 둘이 달려와 정장 남자를 부축했다.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나는 일어나 치마 먼지를 털었다. 별거 아닌 척하려고 했는데 손이 조금 떨렸다. 이런 상황 처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나이 탓이겠지 싶었다. 무릎에 피가 조금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르는 척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깨달았다. 정장 남자의 시선이 내 손목에 멈춰 있다는 걸. 나는 그 시선이 뭔지 몰랐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보듯 보나 싶어 손을 내렸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집어들며 말했다. 아저씨, 발 헛디디면 큰일 나요. 웃으면서 돌아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티 안 냈다. 집까지는 2 정거장이었다. 장바구니가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남자 얼굴은 금방 잊었다. 원래 나는 그렇다. 살기 바쁘면 기억할 틈도 없다. 오늘 저녁 무릎 파스 붙이고 내일 새벽 다시 육수 올리면 그게 내 하루였다. 그런데 사흘 뒤 시장 골목 국밥집 앞에서 손님 밥 퍼주다가 고개를 드니 골목 어귀에 검은 정장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그냥 거기 서서 앞치마 두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국자를 든 채로 멈췄다. 아, 지하철 아저씨.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웃지 않았다.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목의 팔찌로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팔찌 누가 준 겁니까? 골목 어딘가에서 참기름 볶는 냄새가 났다. 나는 왜인지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다. 나는 팔찌를 한번 내려다봤다. 달아서 별 모양이 거의 지워진 은빛 팔찌. 손목에 찬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내 피부 일부 같은 물건. 어릴 때 오빠가 줬대요. 말하면서 나는 웃었다. 늘 그렇게 말했다. 오빠가 줬대요 라고. 줬어요가 아니라 줬대요라고. 직접 기억이 없으니까. 보육원 선생님이 그랬다. 이 팔찌는 오빠가 채워준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 말만 기억한다. 근데 그 오빠 잃어버렸어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웃기지 않은 말이었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혹시 이름이 한지연입니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아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대답했다. 네, 근데요? 남자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 흑백은 아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이었다. 남자가 사진을 내밀었다. 나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 아이 둘이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자아이 손이 여자아이 손목을 잡고 있었고 거기에 별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랑 같은 팔찌였다. 내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별 모양이 선명한 아직 새것인 팔찌. 눈이 점점 커졌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설마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거의 부서지듯 내려앉았다. 나야. 골목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 아니, 원래대로였겠지. 그냥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것이다. 내 오빠 도윤이.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도 잘 못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못 먹었다. 국밥집 문 닫고 혼자 뒷정리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설거지통에 뚝배기를 집어넣다가 하나 깨먹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혀를 찼을 텐데 그냥 조각을 주워 담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꽉 찬 것 같았다. 내 오빠, 도윤이.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돌려보냈다. 정확히는 도망쳤다. 국자 줍는 척하다가 손님 있다는 핑계를 댔고 남자는 명함 하나를 건네고 돌아갔다. 명함엔 한도윤 그리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만 봐도 알만한 대기업. 나는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팔찌를 들여다봤다. 별 모양이 거의 달아 없어진 팔찌.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찼으니까 40년이 넘었다. 선생님이 절대 빼지 말라 했고
나도 한 번도 뺀 적 없다. 목욕할 때도 잘 때도 내 몸 일부처럼 여기고 살았다. 오빠가 채워준 거라고 했다. 오빠가 있었다는 건 알았다. 기억은 없지만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손목을 잡고 있던 모습, 그 손이 낯설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했다. 낯설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진인데, 나는 그냥 잠을 청했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장 골목 국밥집 여자한테 여동생이라고 나타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 아니면 착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잠이 안 왔다. 이튿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시장에 나갔다. 파 다듬고 육수 올리고 평소와 똑같이 했다.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 옆집 순댓국집 김 여사가 들어왔다. 지연 씨, 어제 그 사람 누구야? 차 되게 비싸 보이던데.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차 봤어? 까만 세단이 골목 앞에 떡하니. 기사까지 있던데. 나는 더 대꾸 안 했다. 김 여사는 눈치 없이 조금 더 앉아 있다가 갔다. 오후에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한도윤.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봤다. 보다가 다시 넣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람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재벌이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연락하지 않나? 아니면 한번 와보고 아니다 싶어 포기한 건가? 그렇다면 뭐였을까? 나를 착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우스웠다.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건 아닌데 안 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한지연 씨, 저는 한도윤 회장님 비서 최준혁입니다. 회장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DNA 검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 DNA 검사.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에 걸렸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냥 거기 박혀 있었다. 답장을 쓰려다가 폰을 내려놨다. 또 쓰려다가 내려놨다. 결국 그날은 답을 안 했다. 저녁에 국밥 한 그릇 끓여 혼자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골목 가로등이 깜빡거렸다. 오래된 가로등이라 매번 저런다. 신고를 해도 잘 안 고쳐준다. 팔찌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오빠가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 근데 그 오빠가 저 사람이라는 게 사실인지는 모른다. 믿었다가 아니면 그게 더 무서웠다. 다음날 시장에 나갔더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김 여사가 아침부터 나를 잡아 끌었다. 지연 씨, 저거 봐봐. 저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인터넷 기사였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도윤 회장, 최근 시장 골목 방문 동행 여성 누구? 사진이 있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도윤과 나였다. 누가 찍은 건지 내가 국자 든 채로 굳어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나는 폰을 돌려줬다. 아무 말 안 했다. 지연 씨, 진짜 아는 사람이야? 한도윤 회장이라고. 밥이나 먹어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냄비 뚜껑을 열고 육수를 저었다. 김이 얼굴에 올라왔다. 뜨거웠다. 뜨거운 게 차라리 나았다. 시장 사람들 눈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건 티가 나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래 장사한 사람은 안다. 시선 온도가 다르다. 점심 장사 마치고 혼자 후미진 자리에 앉아 생각해봤다. 만약 정말로 오빠라면 40년이다. 40년을 오빠 없이 살았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에 나왔고
시장 일 배우면서 살았다. 누군가 기다려준 적 없고 나도 누군가 기다린 적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막상 오빠라는 단어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었다. 천장 형광등을 봤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폰을 꺼내 답장을 쳤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보내고 나서 폰을 엎어놨다. 답장은 10분도 안 돼 왔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성모병원 유전자 검사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차표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차표는 됐다고 답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날 밤 나는 팔찌를 빼봤다. 손목에서 빠지질 않았다. 살이 오른 건지 팔찌가 줄어든 건지 억지로 빼려니 손목이 빨개졌다. 에라 하고 그냥 뒀다. 어차피 40년 동안 안 뺐는데 내일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생각하면 됐다. 병원은 처음부터 낯설었다. 강남이라는 동네 자체가 낯설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건물들이 죄다 유리였다. 반들반들하고 높고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모르겠는 빌딩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도 시장 골목 느티나무랑 달랐다. 가지치기를 너무 잘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예쁜 척하는 나무. 성모병원도 크긴 마찬가지였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발소리가 달랐다. 시장 바닥 걷는 소리랑 다른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소리. 유전자 검사센터 앞에서 비서 최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이미 와 있었다. 복도 창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나를 보자 일어났다. 표정이 어색했다. 나도 어색했다. 우리는 잠깐 마주 서 있었다. 서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먼저 안 했다. 이상한 침묵이 잠깐 흘렀다. 오셨어요. 네. 그게 다였다. 검사는 간단했다. 면봉으로 입안을 한번 닦아내는 게 전부였다. 10분도 안 걸렸다. 결과는 2주 뒤라고 했다. 나는 그러냐고 했다. 도윤도 같은 처리를 받았다.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잘 안 봤다. 간호사 선생님이 눈치를 봤는지 괜히 밝게 말했다. 금방 나와요. 요즘은 빠르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 도윤이 같이 나왔다. 병원 입구에서 잠깐 섰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나오는 눈치였다. 나도 딱히 할 말을 못 찾았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날씨 얘기를 해야 하나? 살아온 40년을 물어봐야 하나?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니요. 기다리는 동안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없어요. 잘라 말하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없어질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왜인지는 몰랐다.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 밖을 봤다. 터널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얼굴만 비쳤다. 50대 후반의 시장 여자. 주름진 눈가, 거칠어진 볼, 옆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봤다. 저 여자한테 오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2주가 묘하게 길었다. 장사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 그게 걸려 있었다. 파 썰다가 멈추거나 국물관 보다가 멍해지거나 단골 손님이 오늘 국물이 좀 싱겁네 하는 말을 2번 들었다. 나는 죄송하다고 하고 국간장을 더 넣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 잊어버린 채로. 시장 사람들 수군거림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포목점 박씨 아저씨가 슬쩍 말을 건넸다.
지연 씨, 혹시 그 한도윤 회장이랑 아는 사이야? 인터넷에 사진이 돌더만. 나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친 사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다. 거짓말이 편했다. 진짜를 말하기엔 아직 진짜인지도 몰랐으니까. 밤마다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을 긁어봤다. 오빠, 남자아이. 나보다 키가 컸을 것이다. 손이 컸을 것이다. 팔찌를 채워줄 때 손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났다. 이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그냥 팔찌랑 오빠라는 단어만 둥둥 떠다녔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열나흘째 되던 날 오후 최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시간이 되신다면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문자를 읽었다. 육수가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소리. 김이 올라왔다. 직접 전하고 싶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좋은 결과면 직접 말하고 싶고 아닌 결과면 문자로 때울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어떤 결과든 직접 말하는 사람인 건가.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 터전에서 듣고 싶었다. 어떤 말이 나오든.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뒤척이다가 결국 불을 켰다. 시계가 새벽 2시였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방으로 왔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오늘은 깜빡거리지 않았다. 팔찌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별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기분 탓이겠지. 40년 된 팔찌가 하룻밤 사이에 선명해질 리 없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내일이면 안다. 오빠인지 아닌지. 그 한 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와 똑같이 시장에 나가 육수를 올리고 팔을 다듬고 뚝배기를 닦았다. 손이 떨리지 않게 일부러 더 꼼꼼히 했다. 오전 장사를 하면서 시계를 자주 봤다. 9시 40분, 9시 50분.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가 돌려받았다. 10시 정각에 도윤이 왔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골목 어귀에 서서 나를 봤다. 나는 앞치마를 손으로 한번 쓸고 나갔다. 마주섰다.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흰 봉투였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나는 받아서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치가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다. 형제자매 관계 일치 확률 99.97%. 나는 그 숫자를 2번 읽었다.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참고 있는 게 보였다. 골목에서 두부 장수 리어카 소리가 지나갔다. 두부 사세요, 두부. 목청 좋은 아저씨 목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기쁘지 않았다. 정확히는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다는 게 맞는 말이었다. 99.97%.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다. 도윤과 나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 닫은 시간이었고 안에 손님이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물을 2잔 떠왔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은 물잔을 손으로 감쌌다. 한참 말이 없었다. 오래 찾았어. 낮은 목소리였다. 담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담하지 않은 목소리.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가족이 흩어질 때 지연이 나이가 4살이었어. 그땐 아무것도 기억 못할 나이지. 나는 물잔만 봤다. 나도 15이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도윤의 눈이 창가 쪽을 향해 있었다. 주름이 많은 눈이었다. 나이보다 많아 보이는 주름. 재벌 회장인 사람이 이런 눈을 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 나는 그날 도윤을 2시간쯤 앉혀놨다. 말을 많이 한 건 도윤이었고 나는 주로 들었다.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가족이 흩어졌는지, 그 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물잔을 채워줬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억지로 뭔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풀렸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요? 내가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그 뒤로 도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왔다. 경호원 없이 혼자, 늘 점심 장사 끝나는 시간에 국밥을 시켜 먹고 가거나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가거나. 우리는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다. 살아온 얘기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꺼냈다. 도윤이 결혼한 지 30년이 됐다는 것,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 나는 혼자 살았다는 것, 국밥집을 20년 했다는 것. 그 정도. 40년 공백을 어떻게 한 달로 메우겠나. 우리는 그냥 천천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윤이 오기로 했던 날인데 대신 낯선 남자가 왔다. 30대 중반쯤 된 양복 차림 남자. 키가 크고 눈매가 도윤이랑 닮아 있었다. 골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들어왔다. 혹시 한지연 씨세요? 나는 국자를 들고 고개를 들었다. 네. 남자가 허리를 굽혔다. 명함을 내밀었다. 한재원입니다. 한도윤 회장님 아들이에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 자주 오신다고 해서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정중했다. 말도 반듯하게 골랐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다. 나는 자리를 권했다. 앉을래요? 국밥 드실게요? 아, 아니에요. 바빠서요. 그러면서 앉았다.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드십니다. 나는 잠자코 들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힘드실 거고요. 말이 참 반듯했다. 나를 향해 있는데 나를 향한 게 아닌 것 같은 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내가 먼저 잘났다. 재원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가족관계를 공식화하거나 이런 만남이 언론에 더 알려지거나 하면 저희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서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천천히 하라는 말, 공식화하지 말라는 말, 조용히 있어 달라는 말. 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도 원하지 않아요. 재원이 조금 놀란 것 같았다. 예, 공식 가족 같은 거. 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재원이 일어나 다시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다. 비싼 구두 소리가 시장 골목 바닥에서 멀어졌다. 나는 국자를 다시 들었다. 속이 쓰렸다. 식초를 마신 것처럼. 저녁에 도윤한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재원이 갔다고 들었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나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했다.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 생각했다. 괜찮지 않다. 근데 뭐가 괜찮지 않은지 설명할 말이 없었다. 당신 아들이 나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게 서운하다고 하기엔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이틀 뒤 도윤이 어김없이 시장에 왔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더니 국밥을 시켰다. 나는 뚝배기를 내놨다. 도윤이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다.
맛있다. 나는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재벌 회장이 시장 국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게 그 말이 꿈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설거지하면서 생각했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건가? 우리 속도로, 우리 방식으로.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오늘은 국밥이 맛있다는 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단골 손님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50대 남자 손님인데 시장 근처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다. 지연 씨, 인터넷에 기사 떴는데 봤어요?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링크가 달려 있었다. 눌렀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도윤 회장 혼외자 의혹? 시장 상인 여성과 수상한 관계. 심장이 내려앉았다. 기사는 짧았다. 2단락짜리였다. 한도윤 회장이 최근 서울 시내 전통시장 골목을 반복 방문 중이며 동행한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 혼외자 의혹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박혀 있었다. 댓글이 이미 수백 개였다. 내 이름은 없었다. 시장 상인 여성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근데 시장 골목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 여성이 나라는 걸. 나는 폰을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 다시 내려놨다. 혼외자. 내가 그 단어가 됐다. 잠이 안 왔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다. 물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했다. 창밖에 골목 가로등이 흔들렸다. 바람이 부나보다 하고 생각했다. 바람 탓에 깜빡이는 거겠지 싶었다. 다음날 시장에 나가니 분위기가 달랐다. 김 여사가 나를 보자마자 말을 걸어왔는데 눈빛이 전과 달랐다.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재보는 눈이었다. 지연 씨, 기사 봤어? 봤어요. 근데 진짜야? 아니야.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김 여사가 더 물어보려다가 내 표정을 보고 그냥 갔다. 오전 내내 장사가 안 됐다. 보통 때보다 손님이 절반도 안 됐다.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인 것 같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서서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락 말락했다. 나는 그냥 국밥을 끓였다. 뚝배기를 닦았다. 팔을 썰었다. 손을 계속 움직이면 생각을 덜하게 되니까. 점심 장사를 마칠 즈음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다. 기사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는 잠깐 생각했다. 괜찮아요. 미안해. 우리 쪽에서 해명 자료 낼게.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안 돼. 진짜 그냥 두세요. 해명해봤자 더 커져요. 그런 거 오래 장사하면서 배웠어요.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다. 지연아. 처음으로 그 호칭을 들었을 때처럼 지금도 그 2글자에서 멈칫했다. 50년 가까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 엄마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오빠도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한지연 씨 또는 사장님 또는 지연 씨였다. 지금 많이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 나는 잠자코 있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말.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50년 가까이 나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 기뻐해야 하나? 서운해야 하나? 모르겠다. 알겠어요. 그렇게만 하고 끊었다. 기사는 이틀 만에 잦아들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도윤 측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았다. 관련 기사가 더 안 나왔고 검색하면 뜨던 것들도 슬슬 내려갔다.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단골 손님 중 몇 명이 오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도 않았다.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 소문나면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다. 오늘 육수가 맛있으면 오고 그게 아니면 안 오는 게 시장이다. 사람 관계도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혼자 뒷정리를 하는데 도윤이 들어왔다. 오는 날이 아닌데 왔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손을 닦으면서 봤다. 그게 뭐예요? 도윤이 탁자에 봉투를 놨다. 열어봐. 나는 가까이 가서 열었다. 서류였다.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 제목을 읽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적 절차 안내서. 나는 한참 들여다봤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안 들어왔다. 이거 공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이면 내 동생으로 있어야지. 나는 서류를 내려놨다. 아들이 반대할 텐데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지연아, 40년 동안 혼자였잖아. 이제는 아니어도 돼. 골목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어왔다. 시장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기뻐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가 누군지 적혀 있지 않았다. 내용은 짧았다. 한지연 씨, 진행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한 회장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조심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봤다. 누가 보낸 건지 몰랐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진심 어린 충고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도윤한테 전화했다. 어제 그 서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도윤이 먼저 말했다. 어제 문자 받았지? 나는 멈췄다.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번호로 우리 쪽에도 연락이 왔어. 누군지는 조사 중이야. 문자 보낸 게 누군지 짐작은가요? 도윤이 잠깐 침묵했다. 짐작은 돼. 그 짐작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장 보러 온 아주머니들, 리어카 끄는 아저씨, 교복 입은 학생. 평소랑 똑같은 풍경인데 오늘은 다 낯설었다. 오빠가 생겼다. 근데 그 오빠로 인해 누군가 나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다. 나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국밥을 끓여야 할 시간이었다. 짐작이 맞았다. 열흘쯤 지나서 도윤이 시장에 왔다. 평소처럼 점심 장사 끝나고 왔는데 표정이 달랐다. 뭔가를 결정하고 온 사람 얼굴이었다. 자리에 앉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문자 보낸 사람 재원이야. 나는 국자를 내려놨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어제 불러서 얘기했어.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인정했어. 재원이가 어머니 걱정을 한 거야. 이 사실이 공식화되면 어머니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그게 두려웠겠지. 방식이 잘못됐지만 말이 반듯했다. 아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끊는 것도 아닌 50년 넘게 가족 안에서 쌓인 사람의 말이었다. 나한테 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숨기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을 한참 들고 있었다. 숨기고 싶지 않다는 말. 50년 가까이 나를 찾지 못한 사람이 찾고 나서는 숨기지 않겠다고 한다. 이상하게 그 말이 서러웠다. 고마워서 서럽거나 너무 늦어서 서럽거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 서러움이었다. 재원 씨는 지금 어때요? 화가 많이 났어. 나한테요? 나한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겠지. 자기 삶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화. 그건 이해가 됐다. 서류는요? 진행할 거야. 도윤이 말했다. 확실하게. 재원이가 반대해도요? 응. 나는 잠깐 생각했다. 저는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지금도 충분해요. 오빠가 살아있는 거 알았으니까. 굳이 서류까지 안 해도. 지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창밖에서 시장 스피커가 뭔가를 알리는 소리가 났다가 꺼졌다. 두부 사세요, 두부. 저 목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린다. 그게 충분하지 않아. 나한테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나를 찾았다는 사람한테 됐다고 할 수 없었다. 그건 내 결정이 아닌 것 같았다. 오빠. 내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다. 도윤이 굳었다. 눈이 흔들렸다. 나 괜찮아요. 오빠 마음대로 해요. 도윤이 한참 나를 봤다. 그러다가 눈을 돌렸다. 창가 쪽으로.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였다. 나는 그냥 뒀다. 어른이 우는 거 말리면 안 된다. 그냥 둬야 한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도윤이 서류를 진행했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 갔다. 도장을 찍었다. 서명을 했다. 별거 없었다. 종이 몇 장에 이름 쓰는 게 전부였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오빠 이름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를 봤다. 한도윤. 오빠. 그 두 글자. 나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내일 새벽에도 똑같이 시장에 나가서 육수를 올려야 한다. 팔을 다듬어야 한다. 뚝배기를 닦아야 한다. 그래도 달라진 건 있었다. 그 서랍 안에 오빠가 생겼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도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왔다. 재원은 오지 않았다. 시장 수군거림도 잦아들었다. 세상이 다 그렇다. 관심은 오래 안 간다. 어느 날 도윤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다가 말했다. 다음 달에 가족 모임이 있어. 명절은 아니고 그냥 식사 모임인데. 오고 싶으면 와도 돼. 나는 잠깐 생각했다. 생각해 볼게요.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도윤이 나갔다. 나는 뚝배기를 치우면서 생각했다. 갈 것 같지 않았다. 아직은. 재원도 있을 텐데 거기서 마주치는 게 서로 불편할 것 같았다. 그 집 식탁에서 나는 어떤 자리인가.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았다. 언젠가는 가게 될 것도 같았다. 천천히. 우리는 원래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저녁에 혼자 국밥 한 그릇 끓여 먹었다. 창밖에 골목 가로등이 들어왔다. 오늘은 깜빡이지 않았다. 고쳐진 모양이었다. 나는 팔찌를 내려다봤다. 별 모양이 달아버린 팔찌. 이제는 어떤 모양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팔찌. 근데 나는 안다. 별이라는 걸. 오빠가 채워줬다는 걸. 그리고 그 오빠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40년이 지났다.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 너무 많다. 서먹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앞으로 어색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다음 날 새벽 육수 냄비에 불을 올리면서 생각했다. 나는 50년 가까이 혼자였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에 나왔고 시장 바닥에서 20년을 살았다. 누가 챙겨준 적 없었고 나도 누군가한테 기댄 적 없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근데 이제는 육수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나는 팔을 집어넣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매일 같은 냄새. 갈 길이 멀었다. 근데 갈 길이 생겼다. 팔찌가 뚝배기에 살짝 부딪혔다.
쨍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별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골목 밖에서 첫 손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묶었다. 변한 건 없다. 나는 이대로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